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항해술 10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방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읽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이걸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동서남북 방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방위선이 있죠? 그랬을 때 위에가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서쪽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요거 일단 시작을 할 때 요 첫 번째 부분에서 방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270도니까 270도에서 슬래시는 1점을 의미를 하고요. 1점이 11도 15분이죠. 1점만큼 어디로 이동한다? north,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 요 얘기죠. 북쪽으로 1점만큼. 자,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부분 간단합니다. 270도에다가 11도 15분을 더해주면은 281도 15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조석과 조류에 관한 약어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약어 연결을 하는데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런 것들이에요. 자, 일단 이거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닙이라고 하면은 소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스프링을 얘기를 하면은 이건 대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석이 별로 강하지 않은 게 소조고요. 평소보다 강한 게 대조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 알파벳으로 얘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소조가 이제 뒤에 있죠. 이러면 이거 제일 앞으로 와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조의 평균 고조면 이렇게 읽게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대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소조로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러면 이거는 얘를 먼저 읽는다 했죠. 대조의 평균 고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조의 평균 고조면. 어쨌든 얘는 지금 뭐 대조가 소조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조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달이 지구의 특정 좌우서를 정준하고 나서 조석이 올라오게 되는데, 조석이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때 걸리는 시간을 고조 간격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평균 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그대로 읽으면 돼요. 평균 고조 간격. 인터벌이니까 i가 되겠죠. 맞고요. 평균 수면 min sea level 맞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소조하고 대조를 얘기를 했었는데, 대조승, 소조승 요것도 같이 알면 좋겠네요. 자, 대조승은 기본 수준면에서부터 어디까지? 대조의 평균 고조면까지입니다. 높이에요. 이 상승한 높이. 요거를 대조승이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 spring rise 이렇게 되는 거죠. 약어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조승은 뭐냐면 똑같이 기본 수준면에서부터 소조의 평균 고조면까지 nip rise 해서 NPR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대조승이 적혀 있네요. spring rise. 근데 소조승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대로 수정을 해줘야 된다.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해도에 표시되어 있는 해도 도식. 요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해도에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암암을 의미하는 겁니다. 암암이라고 하면 고조 때, 조조 때 상관없이 항상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암암 옆에 PA라고 적혀 있으면 그거는 Position Approximate의 약어예요. 위치가 계략적이다. 계략적인 위치가 이 암암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암암으로 계략적인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새암을 해도 도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새암은 고조에는 물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조조 때는 이 암의 바위의 끄트머리가, 봉우리가 이렇게 물에 씻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항 야간 입항 중 전방에 홍색의 삼광등이 2번 있고 이어서 한 번이 있었다. 즉, 뭐 이런 등지를 갖는 등화가 있었다는 거죠.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부산항이라는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비방식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입항 중이라는 것도 확인 꼭 하시고요. 출항 중, 입항 중 달라집니다. 자, 입항 중이니까 부산항에 이제 들어가는데 먼저 선박을 그려볼게요. 이제 부산항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는 선박에 오른쪽에는 녹등이 있겠죠. 그리고 좌현 쪽에는 홍등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비방식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선박 기준으로 두 개의 잠시만요. 측방위 표지와 선박의 등화가 어긋나게 들어가요. 어긋나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선박 우편에는 이렇게 원추형의 홍색깔 두 표를 갖는 측방위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알고 있으셔야 되고, A 방식은 두 개의 색깔을 맞춰 들어가고 B 방식은 어긋나게 들어간다. 이거 기억하면 되고. 자, 근데 홍색이 보인다고 했어요. 홍색.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애들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요거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현 표지인지 좌현 항로 우선 표지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섬광등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섬광들의 등질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우현 항로, 다시 좌현 항로 우선 표지입니다. 뭐가 아니라? 우현 표지가 아니라. 우현 표지는 뭐 가급적 되도록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이 우현 표지를 기준으로 우측으로는 가면 안 되고 좌측으로만 이렇게 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건데, 좌현항로 우선 표지는 이름 그대로 나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올라가는 것을 권고한다, 이런 의미를 또 갖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의미를 찾는다면 가급적이면 부표 왼쪽으로 간다, 이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교차방위법을 통한 선의 측정법. 교차방위법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뭐냐면, 물표 두 개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에 어떤 거를 먼저 측정하고 어떤 걸 나중에 측정하냐라고 했을 때 순서를 이렇게 볼게요. 일단 먼저 측정을 해야 되는 거는 방위 변화가 작은 애들을 먼저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위 변화가 큰 애들을 나중에 측정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오차가 더 적게 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애들이 그런 방위 변화가 작냐? 일단은 선수미 방향에 있는 거, 저기 앞쪽, 저기 뒤쪽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좀 멀리 있는 애들이 방위 변화가 적게 됩니다. 자, 선수미 이건 당연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정면에 멀리 있는 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분, 1시간 운전해도 방향만 안 틀면 계속 그 자리에 있죠. 근데 오른쪽에서 지나가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 이런 나무 같은 애들은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슉슉슉 다 지나가 버려요. 방위 변화가 큰 거죠. 그래서 방위 변화가 큰 거, 정횡에 있는 애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애들. 그래서 요 순서로 꼭 해줘야 됩니다. 기억해 보니까 방위 변화가 빠른 것부터 먼저 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방위 변화가 빠른 거는 두 번째로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측정한다로 바꿔줘야 되고요. 선수미선 물표를 나중에 측정하고 정횡 방향의 것은 먼저 측정한다. 그래서 그 나중에 측정을 한다라는 방위 변화가 큰 애가 뭐라 했죠? 정횡에 있는 애라 했죠? 그래서 역시나 선수미 물표를 먼저 측정하고 정횡 방향의 것을 나중에 측정한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자, 일단 리을부터 볼게요. 디귿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가까운 물표보다 원거리에 있는 물표를 먼저 측정한다. 그쵸? 방위 변화가 큰 거, 가까이 있는 걸 나중에 측정하고, 방위 변화가 작은 거, 멀리 있는 거를 먼저 측정하고, 잘 적혀 있습니다. 자, 디귿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선박이 이제 항해를 해서 두 개의 등대로부터, 등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등대로부터 방위선을 내고 싶은 겁니다. 방위선 하나, 방위선 하나. 그래서 이렇게 선의를 내고 싶은데, 내가 둘 중에서 어떤 거를 이제 1등으로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얘를 1등으로 먼저 관측을 할 건지,
얘를 먼저 할 건지 아니면 얘를 먼저 할 건지 그걸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주기가 짧은 거를, 예를 들어서 얘가 주기가 5초라고 해보겠습니다. 주기 5초짜리를 나중에 측정을 해줘야 돼요. 나중. 그리고 주기가 여기는 10초라고 해보겠습니다. 주기가 크죠? 자, 요거를 자, 다시 잘못 설명을 했네요. 다시. 예를 들어서 이 등대가 A 등대가 주기가 5초라고 하고요. 그리고 B 등대가 주기가 10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주기가 짧은 거를 먼저 측정을 해요. 이거 주기가 긴 거를 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가 짧은 등대보다 긴 것을 먼저 측정한다. 자, 요거는 맞는데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본선에서 두 개의 등대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얘 둘 다 이제 야간에 등화를 가지고 있어요. 깜빡깜빡 하면서. 그래서 이제 둘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측정을 해서 방위선을, 요거 아닌데? 방위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선의를 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요거를 먼저 측정을 할지 요거를 먼저 측정을 할지. 자, 근데 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등대 있죠? 얘가 주기가 5초짜리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10초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는 뭐를 먼저 측정을 해주는 게 정확하냐면 주기 긴 것을 먼저 측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가 짧은 거를 나중에 측정을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자, 왜냐면 만약에 제가 반대로 주기가 짧은 걸 먼저 측정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제 위치선을 딱 냈어요. 첫 번째로 딱 위치선을 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빠르게 두 번째 거의 위치선을 신속하게 탁 내야 되는데 등화가 꺼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 명암등이었던 겁니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꺼진 순간에 이거를 이제 측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10초 동안은 기다려야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오차가 엄청 커질 거예요. 그동안에 선박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뭐를 먼저 해야 되냐? 주기가 긴 거를 먼저 딱 측정을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얘는 주기가 짧으니까 금방 켜지겠죠? 그럼 빠르게 두 번째 거 탁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주기가 긴 것을 먼저 측정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RDF 사용 시 주의사항. RDF라고 하는 거는 무선방위 측정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특징이 RDF에서 측정된 방위선은 대권 방위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를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항해사들은 점장도를 사용을 하죠. 때문에 대권 방위는 점장부에서는 곡선으로 표시되고,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을 하려면 얘를 다시금 직선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무선방위 측정을 하면 대권방위가 되니까 요거를 점장방위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특징 기억하시면 되는데, 측정한 방위는 점장방위라서 대권방위로 바꿔준다 이렇게 돼 있죠. 두 개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틀린 것을 구하는 거니까. 야간 오차가 있죠. 네, 야간 오차가 있고, 그 다음에 전파의 진행 방향이 해안선의 90도에 가까울수록 이런 경우에 오차가 적고요. 이 직각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각이 그 이외에 이제 점점점 작아진다거나 하면서부터 점점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해안선 오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상한차가 있다. 이런 것들도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 답이 아니고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더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뭐 쉽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비가 오는 해역을 항해할 때에는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돼 있는데, X밴드 레이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주파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고 그리고 좀 섬세합니다.
단점이 뭐냐? 파도가 막 치고 있을 때 쓸데없이 파도까지 다 반사해요. 비가 막 오고 있을 때 쓸데없이 비까지 다 반사시켜요. 그럼 레이더 화면에 파도가 있는 부분, 비가 내리는 부분 이렇게 막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S밴드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S밴드를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근거리용 X밴드, 원거리용 S밴드 잘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레이더 구조 중 송신 시에는 수신부 입구를 차단하고 수신 시에는 송신구 입구를 차단하는 일종의 전자 스위치 기능을 하는 것을 송수신 전환 장치라고 한다. 예,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레이더 안테나 스캐너가 회전되는 이유, 선박 주변으로 365도 전부 다 물표들을 측정할 수 있게 화면 레이더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게요. 무게중심으로부터 메타센터까지의 길이는 횡료주기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식을 그려놓고 확인을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일단 식을 보면 횡료주기는 루트 gm분의 0.8 곱하기 선폭 이렇게 되죠. 이게 선폭이고 이게 횡료주기가 됩니다. 자,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비교하면 쉬워요. 무게 중심으로부터 메타센터의 길이라는 걸 보고 우리는 GM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게 중심 G점, 메타센터 M점이니까. 즉, 요게 길어지면 반비례니까 횡료주기는 작아지느냐, 아니면 횡료주기가 길어지면 GM은 작아지느냐, 요걸 물어보는데 맞죠? 왜냐면 GM이 분모니까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고 이런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복원성으로 볼게요. 횡료주기 말고 선폭이 길어지면은 선박의 폭이 원래 요랬던 선박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부력을 내는 파트도 커지고 때문에 복원력 자체는 증가하는데 선폭이 길어지면 갑판이 빠르게 물에 잠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복원각 및 복원성의 범위는 작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원력은 증가하지만 선박의 복원력은 중심 G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자, 볼게요. 여기가 경심, 부력의 점 부심, 무게중심. 자, GM이 중요하죠. GM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G가 올라가면은 GM도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원력은 G가 높아질수록 작아진다. 그 다음에 선박의 길이가 긴 선박은 아무래도 부력을 내는 파트들이 커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부력을 낼 수 있는 어떤 작용하는 그 튜브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길어지고 커지는 거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바우스러스터. 바우스러스터는 부두에다가 선박을 일자로 이렇게 대야 되는데 선수만 따로 붙이거나 선미만 따로 붙일 때 쓰는 어떤 장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앞에 바우라고 적혀 있으니까 바우스러스터는 이 선수 쪽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기억에 옆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사용한다. 맞죠? 자, 유효 선속이 10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한 4노트 정도로 봅니다. 4노트 이상까지, 4노트 이상부터 혹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보통 선속이 이 바우스러스터의 효율이 확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틀렸고 대형선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선이 필요 없죠. 그래서 예선을 불러서 수배를 하고 돈을 내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 프로펠러가 물에 잠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울수에서는 사용하기 힘들고요. 예선 추력이 한 2분의 1 정도 크기로 설치는 해줘야지 사용을 하기에 좋다. 자, 그리고 전진 타력이 있을수록 효율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지해 있을수록 효과가 높아진다고,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봅니다. 선체의 손상이 커서 침몰 직전에 이르러 임의 좌주를 시도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본선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해수가 플로우딩 되고 있습니다. 항해사가 이제 선장님이 판단을 하기에 이대로 가다가는 침몰하겠네 싶은 거예요. 이럴 바에 차라리 강제로 좌초시켜 버리는 거죠.
육지 위에다가.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지금 물에 가면 안 돼요. 물에 가면 가라앉아요. 여기에 최대한 튼튼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자조시에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붙어 있도록 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건데 디귿하고 리을은 일단 옳아요. 당연히 조류가 세면은 선박이 이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좋지 않고 없는 곳을 쓰는 게 좋고, 배를 무겁게 해야지 배가 여기 잘 붙어 있겠죠. 육지에 탱크나 선창에 물을 채운다. 요거는 맞고요. 자, 근데 갯벌은 왜 좋지 않냐면 갯벌 같은 경우에는 묻혀요. 배가 점점 파고들고 묻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후에 뭐 배를 좀 처리를 한다든지 뒤처리를 한다든지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편이고, 또 갯벌 자체가 갑자기 이제 무너진다거나 물에 쓸린다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도 있고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경사가 급하면은 배가 떠내려 나가거나 떨어져 나오거나 할 수 있겠죠. 경사가 완만한 곳을 하는 게 좋고 급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개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네요. 이 문제 빠르게 봤고요. 여기까지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